거짓 고발 하나로 무너진 가정.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아버지는 제 신분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신분제라는 절대 벽 앞에서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여인. 아버지, 나는 왜 이런 신분으로 태어났을까?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절대 항복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신분으로 결정되는 운명을 거부한 여인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를 함께 해주세요. 한양 외곽 한강 나루터에서 한 걸음 안쪽으로 들어가면 낡은 초가 지붕에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곳을 운영하던 사람은 한서방이라 불리는 50 남짓의 주막 주인이었고, 그의 아내는 일찍이 세상을 떠났으며 남겨진 딸 하나가 부모 없는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딸의 이름은 소은이라 했습니다. 소은은 올해 24이었습니다. 얼굴은 둥글고 부드러웠으며 움직임은 경쾌했습니다. 다만 조선시대 신분제라는 큰 장벽 앞에서는 그 모든 장점이 무의미했습니다. 주막의 딸이라는 신분, 어머니가 없다는 결핍, 그리고 양반 사대부와는 철저히 분리된 평민 계층. 이것이 소은의 운명을 결정하는 제약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소은은 새벽부터 일어나 주막의 마당을 쓸었습니다. 주막에 들어오는 객들을 살피는 것도 소은의 몫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는 보찜 장수, 목재를 팔러 가는 상인, 관아의 역참을 오가는 관리들, 혹은 양반들의 종들. 밤이 되면 주막은 북적거렸고 소은은 주걸로 술을 담아 나르며 손을 재빨리 놀려야 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소은이 이낫고 천한 일을 하면서도 결코 비굴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손님들에게 인사할 때의 목소리는 밝았고 술잔을 건넬 때의 손가락은 우아했습니다. 장터에서 필요한 것을 사올 때도 소은은 값을 깎지 않고 정당한 몫을 치렀습니다. 주막을 찾는 초라한 나그네에게도, 높다란 말 위에 탄 양반에게도 소은의 예의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 소은이는 어디서 저런 곱디곱한 말씨를 배웠을까? 마을 여인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곤 했습니다. 누군가는 어머니가 양반과 종이었던 탓일 것이라 하고, 누군가는 그저 하늘이 준 운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은의 내면은 장밖으로 드러나는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밤이 되어 손님들이 술에 취하고 아버지 한서방이 어두운 방구석에 앉아 장부를 들었을 때, 소은은 뒤뜰의 우물가에서 홀로 물을 길었습니다. 차가운 물을 떠올리며 어깨를 움츠렸던 것은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신분으로 태어났을까? 어머니는 계신 동안 이 기분을 어떻게 견디셨을까? 소은의 눈에는 자주 눈물이 맺혔습니다. 주막에 들어오는 양반 안악들을 볼 때면 특히 그러했습니다. 깨끗한 겹저고리에 가는 머리 빗고 하인들을 데리고 장을 다니는 그들의 모습이 소은에게는 동경의 대상이자 동시에 자신이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영역처럼 느껴졌습니다. 소은아, 물 그만 길고 들어와라. 날이 차다. 한서방이 뒤뜰에 소은을 부를 때 소은은 서둘러 물동이를 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친 한서방을 향한 소은의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는 소은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소은을 이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현실을 받아들이도록 소은을 자꾸만 타이르곤 했습니다. 소은아, 우리 신분이 뭔지 알지 않느냐? 이 주막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손님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다. 그 이상을 바라면 마음만 고달파질 뿐이다. 그 말이 맞다는 것을 소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신분제는 태어남으로써 일생이 결정되는 가혹한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이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해,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소은은 25, 26이 되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소은의 혼사를 놓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막의 딸이라는 신분 탓에 마땅한 혼인, 상대를 찾기 어려웠지만 소은의 우아한 모습과 일솜씨가 알려지면서 수수하지만 정직한 상인이나 기술자들로부터 중매쟁이들의 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서방, 우리 집의 막내를 소은이와 중매 보고 싶소. 종이를 파는 제주꾼으로 한양에서도 이름을 떨친 자네. 한서방은 언제나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외다. 그러나 아직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지 한서방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은을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그 계획이 빛을 보게 될 터였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날 관아에서 급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양의 어느 양반가에서 하인이 물건을 훔쳐 도망쳤다는 것이었고 관아의 관리는 저녁에 수색령을 내렸습니다. 소은은 그 소식이 자신의 운명을 극적으로 바꿀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관아의 수색령이 내려진 지 사흘 뒤 예상 밖의 손님이 주막을 찾았습니다. 양반의 차림을 한 사내가 얼굴에 회의적인 표정을 띠며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필영이라 했고 한양의 저명한 양반가 이씨 문중의 반계 인물이었습니다. 이필영은 주막의 주인 한서방을 찾아 인사를 청했습니다. 목소리는 경조로웠지만 눈빛에는 무언가 계산적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서방이라고 들었소. 한 가지 물을 게 있으므로 내게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게. 말씀하십시오. 나리. 그대의 딸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아닌가. 소녀의 나이는 몇이고 신분은 무엇인가. 한서방의 얼굴이 경직되었습니다. 낯선 양반이 자신의 딸을 물어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딸 소은이는 올해 26세이며 이 주막의 딸입니다. 다른 신분은 없습니다. 이필영은 한 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듣기론 그 소녀가 법도를 알고 손님을 대하는 법을 아는 것 같더군. 그렇다면 한 가지 제안이 있다. 나의 아들 인수가 올해 30이다. 당신의 딸과 혼인을 하면 어떨까? 한서방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리, 감히 그런 분의 아드님과 저희 딸이. 나는 신분을 묻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가정의 실질이다. 당신의 딸이 정숙하고 성실하다면 충분하다. 내 아들은 이미 한 번 혼인했던 적이 있으나 아내가 오래전 돌아가셨다. 그런 아들을 위해 미천한 신분이라도 정성 있는 여인이 필요할 따름이다. 그 제안은 한서방에게 있어서 평생의 꿈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함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양반 사대부와의 혼인. 이것은 소은의 신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양반 가문의 며느리가 되는 것에 무게도 무거웠습니다. 감사하십니다. 나리. 그러나 이 일은 서둘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딸과 상의를 하고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기한을 주지 않겠다. 그러나 오래 기다리지 못할 것이다.
내 아들의 나이를 생각해 보거라. 이필영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후 한양 외곽의 주막을 찾아오는 양반들의 발길이 늘었습니다. 이필영이 아무렇지 않게 남긴 말 한마디가 소문으로 퍼져 소은이 양반가와의 혼담이 있다는 것이 온 동네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소문은 두 가지 방향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고을의 주막딸이 양반가로 올라간다며 칭송하는 목소리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막딸이 어떻게 양반 며느리가 될 수 있느냐는 비난과 의심의 목소리였습니다. 소은은 그 소문에 휩싸이며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자신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양반 사대부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자신이 평민이라는 신분은 결코 숨길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그 밤 소은은 아버지와 처음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저를 그 집으로 보낼 생각이신가요? 한서방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의 무거움이 드러났습니다. 소은아, 너를 이 신분에 묶어두는 것이 아버지의 죄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 기회가 참된 것이라면 아버지는 너를 저 집으로 보내고 싶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무엇을 알고 있으시는 건가요? 이필영 나리와 어떤 관계가 있으신 건가요? 한서방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때가 아니다. 하지만 알아두거라. 아버지는 너를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해왔다. 이 주막이 단순한 주막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그 말은 소은에게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주막이 단순한 주막만은 아니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서방의 비밀스러운 태도는 소은의 불안을 더욱 커지게 했습니다. 며칠 뒤 관아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훔친 물건 때문에 수색되던 도망친 하인이 주막 인근에서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하인은 이필영의 가문의 하인이었습니다. 훔친 물건은 이필영의 아내 스라에 전해져야 할 귀한 놀이개였고, 하인은 그것을 몰래 팔아 도망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도망친 하인을 잡는데 한서방이 도움을 주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필영은 그 감사의 인사로 다시 한서방을 찾아왔습니다. 그 방문에서 이필영은 이전보다 더 진지한 표정으로 혼인의 약속을 재촉했습니다. 한서방, 이제 말이 나왔으니 명백하게 하자. 나는 당신의 딸을 나의 아들 인수의 아내로 삼고 싶다. 신분의 문제는 내가 책임지겠다. 당신은 이 제안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도 알고 있을 것이니까. 그 말에 한서방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언가 자신의 비밀을 이필영이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은은 그 순간 자신의 아버지가 평범한 주막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혼인의 약속은 결국 성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소은에게 행복의 시작이 아니라 더 깊은 비극의 입구였다는 것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필영의 이 제안 뒤에는 자신만의 숨겨진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은이 이필영의 아들 인수의 아내가 되기로 약속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혼인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오후 관아의 관리들이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심각했고 한서방을 구속하려는 의지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한서방이라 불리는 자, 나가거라. 관아로 가야 한다. 소은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신가요?
소은아, 걱정하지 마라. 금방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한서방이 그날 저녁을 되지 않았습니다. 관아의 고문방에서 한서방은 물고문을 당했습니다. 그의 죄는 도망친 하인을 단순히 잡아준 것이 아니라 그 하인을 숨겨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하인이 훔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혐의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한서방이 한 일은 단지 관아에 신고하고 협력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한서방을 해치기 위해 거짓 증언을 제출했고 그 거짓이 법정에서 진실처럼 취급되었습니다. 소은은 밤새 울었습니다. 주막은 소문으로 인해 손님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죄인의 딸, 도둑놈의 딸이라는 욕설이 소은에게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이필영마저 갑자기 자신의 얼굴을 돌렸습니다. 혼인의 약속은 자동으로 파기되었고 이필영은 한서방의 죄를 밝히는데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계획이 무너졌으니 이제 당신의 딸을 더 이상 볼 이유가 없군요. 소은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필영의 혼인 제안은 진정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한서방의 비밀을 이용하여 가문의 명예를 지키려는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한서방은 결국 죄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법정에서 그에게 내려진 판결은 유배형이었습니다. 서울에서 3년의 거리에 있는 어느 읍으로 보내지는 것이었습니다. 주막은 관아에 몰수될 위험에 처했고 소은은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고 집까지 잃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소은은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관아의 각 관리들을 찾아다니며 아버지의 무죄를 증명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귀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평민 여인의 말은 양반 관리들에게 있어서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소은은 그 다음으로 이필영을 찾아갔습니다. 주막이 관아에 의해 몰수되기 전에 이필영과 자신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줄 것을 간청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필영의 집종들은 소은을 대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미천한 죄인의 딸이 이 집에 들어올 자격이 있느냐? 소은은 그 차가운 말과 함께 대문 밖으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겨울의 추위가 소은의 몸을 에워쌌고 배는 고팠습니다. 주막에서의 일자리도 이제는 없었습니다. 한서방이 죄인이 되면서 주막을 다시 찾는 사람이 있을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자 소은은 한강의 나루터 근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갑고 검은 물이 흐르는 강을 보며 소은의 마음도 그 물과 같이 고요하면서도 깊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소은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의 딸로서 비하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그 강에 몸을 맡기는 것. 하지만 소은은 그 순간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 주막이 단순한 주막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소은은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있는 아버지의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이 자신과 아버지의 운명을 지탱할 수 있는 무언가라는 확신이 소은의 마음 속에 피어났습니다. 소은은 그 밤 강물을 향한 이 마음을 고집스럽게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소은은 관아에 자신을 신고했습니다. 날이 저는 죄인 한서방의 딸 소은입니다. 아버지의 혐의에 대해 제가 무언가 알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 신고가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는 소은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까지 죄인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소은은
아버지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 선택을 감행했습니다. 관아에서 소은을 신문한 관리는 한 명의 상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유희문이라 했고 한양의 객주에서 물품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희문은 소은의 말을 차분하게 들었습니다. 소은이 증언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도망친 하인을 절대 숨겨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하인이 관아에 자수하도록 권유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유희문은 소은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의 아버지는 어째서 이 죄로 기소되었는가? 알지 못합니다. 나리. 그저 누군가 아버지를 해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희문의 얼굴에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소은의 신고가 있은 후 자신만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도망친 하인의 증언을 다시 들었고 거짓 증언을 한 자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거짓 증언의 배후에는 한서방의 비밀을 알고 있던 또 다른 양반, 바로 이필영의 경쟁자인 최재준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필영과 최재준은 오래전부터 한양의 상업에 대한 권리를 놓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서방의 주막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막은 단순한 주막이 아니라 양반들 사이에 비밀 정보와 물품을 거래하는 은폐된 장소였습니다. 이필영이 한서방을 이용하여 최재준의 도둑질을 적발하려 했고, 최재준은 이를 막기 위해 한서방을 먼저 죄인으로 몰아버린 것입니다. 유희문은 이 사실을 관아의 고위 관리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 결과 한서방의 유배형은 취소되었고 오히려 거짓 증언을 한 자들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서방은 다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주막은 이미 몰수된 상태였습니다. 소은과 한서방은 집을 잃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명예는 회복되었습니다. 유희문은 그 후 개인적으로 소은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방문 이유는 놀라웠습니다. 한서방, 그리고 소은이여. 나는 이번 일에서 나의 책임을 느낀다. 비록 내가 직접 저지른 일이 아니지만 관아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부당함이 일어났다는 것을 제때 깨닫지 못했으니까. 말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나리. 당신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습니다. 유희문은 한 가지 더 말했습니다. 나는 객주에서 일하면서 여러 양반 가문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그 중에서 당신의 딸을 며느리로 삼고 싶다는 분이 있다. 그 사람은 유한한 신분에 염려를 하지 않는 분이다. 그저 딸의 성품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다. 한서방과 소은의 얼굴이 동시에 밝아졌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드디어 찾은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그 분은 누구신가요? 나리. 유희문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건 소은이가 직접 만나서 확인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하지만 먼저 말해두겠다. 그 분은 양인이며 자신의 상인 조직을 이끌고 있는 분이다. 신분이 높지는 않지만 마음이 고든 분이다. 그 분은 정준이라는 이름의 상인이었습니다. 정준은 유희문과 함께 한강 나루터에서 물품 거래를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서방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유희문과 협력했고, 그 과정에서 소은이 아버지를 위해 보인 용기와 효심에 감동했던 것입니다. 소은이 정준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주막에서 자신을 도와준 대쪽처럼 고든 사람이었습니다. 정준의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에게는 함께 일하는 형 하나가 있었습니다.
정주는 소은에게 정직하게 자신의 처지를 설명했습니다. 나는 양인이며 장사꾼입니다. 당신의 신분이 어떠하든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묻고 싶을 뿐입니다. 소은은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꿈꿨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양반의 며느리가 되는 것이 아닌 양인 상인의 아내가 되는 것.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더욱 진시한 것 같았습니다. 한서방은 그 혼인을 축복했습니다. 소은아, 이제 너는 더 이상 주막의 딸이 아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너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여인이 되었다. 소은과 정준의 혼인식은 한강 나루터의 작은 객주에서 치러졌습니다. 화려한 예식은 아니었지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진심이 느껴지는 모임이었습니다. 유희문도 참석했고 한서방도 딸의 손을 잡고 혼인의 예식을 이끌었습니다. 혼인 후 소은은 정준의 형과 함께 한강의 물품 거래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소은은 이전의 주막에서 얻은 경험을 활용했습니다. 손님들과의 관계를 맺고 신뢰를 쌓고 정직하게 거래하는 법.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른 형태로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소은이 그곳의 관리자가 되면서 거래소는 점점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은의 공정함과 친절함은 소문이 났고 한강에서 물품을 거래하려는 사람들은 이제 소은이 일하는 거래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소은은 정준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의 이름은 만원이라 지어졌습니다. 한서방은 이제 손자를 품에 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은아, 내 눈을 떠주어 고맙다. 내가 그동안 품고 있던 비밀들, 그리고 이 세상의 불공정함들. 하지만 너는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오히려 더 나은 삶을 만들어냈다. 소은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이제 늙어 있었지만 그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여전히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도 그 날들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강물을 바라보던 그 밤들을.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신분이 낮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낮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거래소의 성공 이야기는 서서히 알려져 나갔습니다. 이필영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한번 이 거래소를 찾아가 소은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필영의 얼굴에는 어떤 후회가 떠올랐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은은 그에게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날이 이곳에 오셨군요. 거래하실 물품이 있으신가요? 이필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소은이 혼인한 지 10년이 지났을 때 한강의 거래소는 이제 한양에서 가장 큰 물품 거래처 중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은과 정주는 거기서 나눈 이익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소은은 신분이 낮은 여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힘을 썼습니다. 그들이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서방은 이제 나이가 들어 손자 만원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삼았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예전에 주막을 운영했다고요? 그렇단다, 만원아. 할아버지는 주막을 운영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 어머니를 키웠단다. 너희 어머니는 그곳에서 배운 정직함을 가지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 그럼 할아버지도 처음부터 주막 주인이었어요? 한서방은 그 질문에 잠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만원은 아직 그 이야기를 들을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성장했을 때 소은이 자신의 입으로 진실을 말해줄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를 위해 준비한 사람이었단다. 너의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이제는 너를 위해. 그 밤 소은은 늙어가는 아버지의 얼굴을 오래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이제 고단함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어떤 만족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딸이 이겨낸 모든 고통 이후에 그 고통을 만드는 신분제라는 태와 싸워 이겨낸 감정이.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 강물 앞에서 멈췄다니 다행이네요. 한서방은 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강함이 아니라 너의 강함이었다. 너 혼자의 힘이었다. 신분이 낮다고 해서 마음마저 낮아지는 것은 아니며 정직함과 인내심은 어떤 벽도 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불씨가 되어 혹은 큰 불꽃이 되어 언젠가 누군가를 밝혀줄 수 있다면 그것이 소은의 바람이었고 저희 스토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